영화 오펜하이머는 2차 대전 전후의 역사, 과학사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영화를 재밌게 봤냐 못 봤냐 이런 관객들의 평이 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기 전에 그리고 보고 나서 알면 좋은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오늘의 영상은 도서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배경 지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나치 독일은 유럽 전역을 침공하면서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학살했죠. 자,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연합군 쪽, 특히 미국 쪽으로 많이 피신 갔어요. 자, 그 다음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미국은 그 다음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당시 일본하고 동맹이었던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는 당연히 일본 측 지원에 나섰고요. 1938년 12월 독일의 오토한 박사는 이전까지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핵분열 반응을 발견해요. 이 소식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전해지자 과학자들은 핵 분열 현상을 이용한 원자폭탄의 등장을 예견했어요. 먼저 움직인 것은 독일이에요. 독일은 핵 분열 현상을 기반으로 1939년 4월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발발하기 5개월 전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바로 우란 프로젝트죠. 이 소식은 머지않아 연합군 쪽의 첩보로 밝혀지게 돼요.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레오 실라르드, 유진 위그너 등의 과학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치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 겁니다. 핵무기는 정말 위험한 무기가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함을 알아차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핵무기 제조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군 책임자는 미국의 펜타곤을 지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이 군 책임자로 앉았고요. 그로브스 장군은 과학 쪽 책임자로 오펜하이머를 앉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뉴멕시코 로스앨러모스 사막을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할 지역으로 선정하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셔오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은 약 3년 만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나치 독일은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쓰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 항복을 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죠.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을 선언하면서 항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일본이 항복을 하네? 야, 우리 미국 병사들이 얼마나 더 희생당해야 돼? 원폭 그거 독일에 떨구지도 못할 거 그냥 일본에 떨궈버리자고. 어? 그 핵무기 만드는데 쓴 돈이 얼만데 그걸 그냥 냅두고만 있어? 야, 그리고 말이야, 그 핵무기 그거 작동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핵무기가 잘 터지기만 하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미국을 다시는 얕보지 못할 거야. 결국 미국은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 약 21만 명의 일본인이 사망하게 돼요. 핵무기의 무서움을 깨달은 오펜하이머는 그 직후 핵무기 회의론자로 돌아서게 돼요. 수소폭탄 개발도 반대했고요. 반전 활동도 하죠. 또 오피는 핵무기 제조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핵무기 제조 기술을 미국만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피는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 세계에 공유하고 핵무기를 상대 국가에 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기타 등등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이제 겁을 먹지 않게 되고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 오피는 전 세계에 핵무기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 어떤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의 미국, 공산주의의 소련 간의 이념 전쟁, 냉전 시대로 흘러갔잖아요. 이때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은 정말 심해졌어요.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패권국을 노리는 소련보다 군사력이 더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련은 맨해튼 프로젝트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서 핵무기 제조법도 몰래 빼내고 소련은 1949년 핵무기 폭발 실험에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1955년에는 소련의 수소폭탄 실험도 이뤄졌고요.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펜하이머의 활동이 자꾸만 거슬렸던 정치인들이 많아졌어요. 야, 우리는 정이 아니야? 우리가 더 세고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만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파시스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오펜하이머 쟤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뭐? 핵무기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해? 저거 불악치 아니야? 결국 스트라우스라는 인물이 오펜하이머 청문회를 열어버리고 잠재적 기밀 누설원이라고 결론 짓고 오피를 모든 공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지금부터는 도서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 에서 묘사하는 여러 과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화 중반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닐스 보어입니다. 영화에서 닐스 보어는 비행기를 탔다가 산소가 없어가지고 숨 막혀서 죽을 뻔했다 하면서 농담을 치면서 등장하는데, 이 닐스 보어는 그 당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일장이었어요. 원자구조에 대한 가설 보어 모형을 발표하면서 199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요. 이후에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도 영향을 주고 또 상보성의 원리를 제창했죠. 5차, 6차 솔베이 회의 때는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막스 볼은 이렇게 3명이 팀을 먹고 아인슈타인하고 싸우기도 했었죠. 그 당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끝까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닐스 보어가 끝까지 싸워서 양자역학을 완전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켜버렸죠. 리처드 파인만은 거물들에게도 보어는 위대한 신이었다고 표현했고요. 오펜하이머는 내가 얼마나 보어를 존경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죠. 또 닐스 보어는 오펜하이머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오펜하이머는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실험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오피는 실험 물리학에 완전히 재능이 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 그리고 동료들한테 놀림도 진짜 많이 받았고 자존감이 다 무너졌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닐스 보어가 나타나더니 오펜하이머에게 이론 물리학의 성지 괴팅겐으로 갈 것을 추천했어요. 오펜하이머에게 닐스 보어는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닐스 보어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독일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하이젠베르크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난 거예요. 당시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죠. 첫 번째는 하이젠베르크가 닐스 보어를 꼬셔가지고 나치 독일로 넘어가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닐스 보어를 포섭하려고 했다는 내용. 두 번째 가설은 이제 하이젠베르크 본인이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최대한 늦추고 있을 테니까 닐스 보어한테 빨리 연합군으로 넘어가서 이 상황을 전부 다 알리고 핵무기를 빨리 먼저 개발해라 라면서 정보를 조금씩 흘려줬다는 가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두 사람이 코펜하겐에서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회동 이후에 닐스 보어는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비행기의 화물칸에 타고 탈출할 수 있었어요. 이때 닐스 보어가 비행기 화물칸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못 쓴 거예요. 비행기는 이륙하고 고도가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닐스 보어는 실제로 산소가 부족하고 숨이 막혀서 진짜로 죽을 뻔했다고 해요. 이 내용이 이제 영화에서 짤막하게 나왔던 거고요. 자, 여차저차 닐스 보어는 무사하게 미국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뉴멕시코 로스앨러모스까지 오게 돼요. 이때 보어는 리처드 파인만을 비롯한 과학자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돼줬다고 하고요. 또 중성자 폭발 생성 작업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하죠. 하지만 닐스 보어 그 본인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내 도움은 필요 없었다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자,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하이젠베르크예요. 하이젠베르크는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닐스 보어, 막스 보른과 함께 양자역학 3대장이에요. 이렇게 3명은 정말 친했고요. 또 이 3명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던 아인슈타인에 대항해서 솔베이 회의 때 완전히 전쟁을 벌였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핵열역학,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나치 독일은 그를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우란 프로젝트에 데려오죠. 이 우란 프로젝트의 존재를 첩보로 확인한 연합군은 발등에 완전히 불이 떨어졌어요. 이 프로젝트에 하이젠베르크가 참여했고 심지어 2차 대전 시작도 전에 1939년 4월에 우란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자, 그래서 연합군 쪽은 나치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을 꽤 높게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나치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는 사실상 걸음마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하죠.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독일의 과학자들이 능력이 없었다, 또는 일부러 개발이 진척되지 않도록 사보타주를 했다. 하이젠베르크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연구비만 타먹으면서 이 기술은 완성되기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등등의 변명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진실은 영영 알 수가 없죠. 자,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오피의 동료 교수 어니스트 로렌스입니다. 영화에서는 오피가 이제 양자역학 강의를 처음 열었을 때 바로 옆방에서 어떤 기계를 만지작거리면서 독일의 핵분열 실험을 제안한 사람으로 나오죠. 로렌스는 양자역학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1932년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한 공로로 193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이 장치를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장치 안에다가 어떤 입자를 넣고 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서 입자랑 입자를 충돌시키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렇게 원자핵을 깨부셔서 원자핵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요. 특정 원자를 핵분열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원자의 구조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는 거죠. 이 장치를 어떤 나라가 몇 개를 갖고 있냐,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냐,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핵무기 개발 진척 속도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 등등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장치인 거죠. 로렌스 덕분에 인류는 원자핵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하고 합성해낼 수 있게 됐어요. 도서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 해 묘사된 로렌스와 오피의 관계를 살펴보자. 오피가 버클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고 해요. 로렌스의 와이프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오펜하이머라고 부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친했다고 하죠.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렌스하고 오피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조금 많았다고 해요. 로렌스는 일단 이제 자기 친구 오피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싫었다고 해요. 또 이건 영화에서도 살짝 연출이 됐었는데 오피가 대학교 안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로렌스 교수는 아주 크게 반대했다고 해요. 로렌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소중한 친구 오피가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좌익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 낭비나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피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지식인층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어떤 책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또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로도 두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피는 이제 반핵주의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오피는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에도 반대했고요. 리버모어에 두 번째 군사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로렌스의 의견은 오피와는 정반대였죠.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또 리버모어의 군사연구소를 설립해서 무기를 더 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로런스는 오피에 대해서 완전히 질려버려요. 오피가 이제 과학자 동료 리처드 톨먼의 아내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로렌스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때 로렌스는 오피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또 화도 많이 냈다고 하죠. 결국에 로렌스는 오펜하이머 청문회 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소중한 친구지만 이런 친구가 해왔던 행실들이 정말 진절머리가 났던 거죠. 하지만 로렌스는 청문회 전날 급성대장염으로 쓰러졌고 다음날 아침에 청문회장을 찾지 않았다고 해요. 오피에게 실망한 것도 많고 화가 많이 났던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아예 친구 관계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청문회장에 안 온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자, 다음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타이니 형이에요. 1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죠.
영화에서 타인형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등장했지만 큰 메시지를 전달했죠. 또 영화에서 타인형은 딱히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도서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타인형은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도 다 뺏기고, 또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의 지식을 배척하면서 유대인들이 썼던 논문과 책들을 싸그리 모아서 태워버렸어요. 이때 타인형의 연구 자료, 논문들도 모조리 불태워졌다고 하죠. 결국 타인형은 1933년 나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지죠. 타인형의 제자 실라르드가 아인슈타인을 찾아간 거죠. 이때 실라르드는 나치 독일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만약에 놈들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정말 큰일이라고요. 하면서 아인슈타인을 설득했어요. 사실 실라르드는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었는데 대통령이 아예 읽지를 않는 거야. 왜냐? 실라르드라는 이름이 정치인들한테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라르드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슈타인 형님의 이름을 빌린다면 그래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읽어는 보시겠지? 자, 그래서 실라르드는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는 편지에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빌리고 또 서명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다시 보냈죠. 이 전략은 실제로 먹혔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편지에 아인슈타인이라고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제 읽어봤고,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곧바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마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없었다면 맨해튼 프로젝트는 영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슈타인형은 정작 맨해튼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평화주의자의 반전운동가 성향이라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본인 성격에 안 맞았을 거라고요. 또 아인슈타인은 일본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가 편지에 서명을 해줬던 일을 평생 후회했다고 해요. 또 그 이후에는 반전, 반핵, 핵무기 폐지를 지지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도서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을 기반으로 영화 오펜하이머 사전 지식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영화 오펜하이머의 등장인물 중에서 오늘 마저 소개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도서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을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의 군 책임자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 또 과학자들로는 아이작 라비, 엔리코 페르미, 한스 베테, 리처드 파인만, 폰 노이만 등등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뛰어난 인재들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연구했고, 또 이 과학자들이 서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는지 살펴볼 게 많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영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핵무기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또 맨해튼 프로젝트 관련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오펜하이머가 청문회를 당하면서 20세기의 프로메테우스가 추락하는 과정도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고요. 특히 원자폭탄이 불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면서 군비 경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설명해놨죠. 자, 그래서 영화 오펜하이머 관람 전후에 도서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 꼭 읽어보시고 영화에서 얻을 수 없었던 지식, 또 재미까지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만큼은 영화 유튜버로 관측된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